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거는 이익이 없는 선에서 논리를 피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서울에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지 말고 80세대, 100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확실하다. 99%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 40%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내년 후년이 여러분이 상상이 힘든 상황을 2030 세대들은 아마 처음 겪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영끌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본시장 논리에서 본인이 선택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6년까지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래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또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하락이 이제 복경화되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계속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젊은 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의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나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안녕하세요. 브릿지 JYP 박진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수님. 네. 요즘 집값이 군데군데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잖아요. 많이 들리죠? 네, 많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상승을 맺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해도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일단 거래량부터 짚어볼게요. 네. 기본이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중학교의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걸 굳이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거래량이 근데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하겠죠. 서울의 이제 아파트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의 월 거래량. 이 데이터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데이터가 공식 집계 됐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 2022년이면은 한 18년? 18년 정도 됐죠. 18년 동안 서울의 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제가 대충 시계열을 다 어바웃을 해보니까 5천에서 6천 건이 정산이에요. 한 달에. 네, 월별. 근데 재작년에 영끌 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한 달에 15,000건이었습니다. 서울이. 거의 3배 폭증했죠. 영끌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올해 들어와서부터 작년 연말까지 6, 7천 유지하다가 올해 초부터 5천, 4천 대가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오면서 4천대로 좀 앉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죠. 6월 달 그때부터 거래량이 줄고 있다. 제가 한 8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 4개월 이어지면 무조건 하락으로 빠지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9월 달에 2,705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2,000대로 딱 내려왔어요. 10월 달에 2,200개, 11월에 1,368개, 12월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한 달 뒤에까지 되니까 1월 말이 되면 12월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24일인가요? 오늘이 24일이니까 5일 남았잖아요. 휴일 빼면 2, 3일 남았고 현재 1,053개입니다. 작년 영끌의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15분의 1이에요. 쎄하네요. 쎄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2006년부터 전에도 데이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파트로 거래를 안 하고 그 건축물의 그 지분, 토지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를 제가 돌아보니까 IMF 때 1998년도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가 1,000 몇백 대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00대예요. 왜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2,700, 2,200, 1,300, 1,053.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역대급으로. 이거는 뭐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판단한 거죠. 이제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이 거래량 중에 하락 거래 비중이 올해 평균하면 한 40%입니다. 10개가 거래가 되면 40%가 하락 거래예요. 특히 12월은 53%가 하락 거래예요. 11월은. 시장이 변화가 왔다는 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래량이 이게 일시적인 감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5천, 6천을 갖다 10몇 년 동안 지내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 왜 내려가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들 너무 비싸다라는 와중에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 그 와중에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기존 주택의 주택 가격이 새로 짓는 주택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겠죠.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면 물릴까 봐. 이 집값이 그러면은 하락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번 달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개월 시계를 더 봐서 제가 느낌이 올 때 말씀드린다는데 저번 달에 제가 1000대 떨어진 걸 보고 이거는 이제 하락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IMF 때가 30살이었습니다. 뭐 나이 나오잖아요, 계산. 그러면 글로벌도 겪어봤잖아요. 두 개를 다 겪어봤거든요. IMF 때는 제가 신혼초였는데 외람된 얘기인데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1층 부동산에서 어디 감정원 나오신 분이 한 사장 영업을 잘하니까 1층에서 좀 거래. 저는 자격증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격증이 있고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시장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집은 막 남아들고 근데 조금 나중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이 또 터졌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냉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이 진실이라는 거는 이익이 없는 선에서 대화를 던지거나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피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익이 발생하는데 어떤 논리를 피는 것은 약간의 퀘스천이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말씀 올리는데 이게 만약에 틀리면 제가 이제 사라져야겠죠.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제 경험상 거의 확실하다. 99%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네. 그러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로 될 걸로 보이시는지. 근데 강남에 미분양이 난 건 양 기자님 아시죠? 2010년, 11년, 12년에. 네, 박 기자. 네. 박 기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JYP 박 네, 기자님. JYP. 그 당시에 그래서 알아서 착한 분양가로 돌아섰어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하도 안 팔리니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요. 서울에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지 말고 뭐 80세대, 100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변한 거예요. 불과 작년만 해도 그런 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강남 미분양 시절에 이제 하락폭을 말씀드리면 음마 아파트가 13억 9천까지 갔었어요, 그때 2007년도에. 근데 내려갔을 때 7억 1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짜리가 7억까지 내려갔죠. 그 인근의 미도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들은 한 40% 정도 가볍게 다운됐었고 2, 3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고정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DTI, LTV 조인다고 대출 주한다든지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고 그렇다면 20에서 30%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부 충격.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20, 30% 조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올랐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억짜리가 지금 22억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30, 40% 조정 고쳐도 정상 누가 봐도 이게 시장 논리에서 가능한 선이라고 이해되는 수준으로 오는데 외부 충격이 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갑자기 공포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얼어붙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경매라는 물건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대출 유예할 것 이런 거 다 지금 은행기관에 던져놨거든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잘 조정해서 연착륙을 바라면 1, 20% 선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지금 공급 대책의 물량을 보면 제가 볼 땐 우리 국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좋아지는 전자인 20% 선에서 멈추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3, 40%도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그러면 충분히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정 수준이 아닙니다. 폭탄인데 이거를 또 언론에서 계속 하소연하고 읍수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좋고 소득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고 이럴 때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왜? 누구나 좋은 집을 가고 싶어 하니까 자산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은 문제가 큰 거죠. 다른 능력은 전혀 안 되고 한국금융안정보고서의 핵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이 FVI라는 그 취약성 지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나온 것을 제가 185일째를 하루 동안 분석하면서 봤습니다. 본 결론은 그 중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걸 아시고 자산 관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세 개 분야를 합친 것이 금융 취약성 지수인데 총 합계는 한 65, 70백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뭐냐면 0이면 아주 안정적이죠. 100이면 취약할 대로 취약한 거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주식은 한 60 정도 나오고 채권 시장은 한 50 몇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 수치가 100입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귀담으셔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잠시 자산 관리를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고 DSR과 모니터링 대출 규제를 들어가야 된다. 빨리. 그러면 흐름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당장 올해는 좀 어느 수준으로 하락이 또 가능할지. 올해요? 올해는 아직 기술적 반등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호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세 임대차 계약갱신이 7월 달에 있다. 그래서 또 폭등할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상승론자분들의 입장이고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 같아요. 그때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 다 그거는 세력들의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카르텔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거래 입주 물량이 적으면 폭등할 거라고 했잖아요. MB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19,000개였습니다. 2012년도가 13년도 서울 아파트가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 2만 개밖에 안 돼서 폭등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MB 정부 때 2만 1,000개하고 19,000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원칙으로 가서 수요 공급이 균형점이 있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이럴 때는 이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이터도 나오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HAI라고 하우징 어포더블 인덱스인데 이 수치가 150이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데 노무현 정부 때 막 미친 집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수치가 164입니다. 164.8 정확하게. 작년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82를 찍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이 수치가 200이라면은 평균 중위 가격에 중위 주택을 샀을 때 그 소비자가 소득의 50%를 소득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올해는 어느 정도로 하락하는가였는데 맥시멈은 한 10%도 가능하다고 봐요. 올해는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내년 후년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2030 세대들은 아마 처음 겪어보게 되실 것 같아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진짜로 집값이 내려가는구나 하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후년에 확실히 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동을 좀 걸고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좀 찾아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좀 거고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부동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네네. 일단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대구, 세종은 미분양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인천, 송도가 작년 봄, 여름에 청약해서 57만 명이 모여서 뭐 몇백 대 1을 한 곳이 계약 해지가 지금 40%입니다. 제일 좋은 지표가 뭐냐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상승론자들 입장에서? 없지 않습니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비싼 거예요. 요새 뭐 월세가 가속화된다 그러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월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뭐 돈이 없고 이래서 전세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스마트하신데요. 계산하니까 월세가 더 비용이 덜 들어가네, 전세 자금보다. 이자 비용이 더 드는 네. 게 된 거죠. 근데 근데 월세는 또 이 전등이나 뭐 어디 뭐 문이 좀 새고 벌어지거나 화장실이 안 되거나 이러면 임대인이 100% 고쳐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가 고쳐 쓰잖아요. 자, 그럼 비용도 싼 데다가 조건도 좋은데 당연히 월세 가야죠.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균형을 맞춰가니까 조금씩 내려오겠죠. 근데 안 내려요. 왜? 버티는 주인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시장에 가보시면 비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강남에 가보시면 비어있는 집 구경 많이 하실 거예요. 가격을 더 내리긴 싫어서. 안 내리십니다. 버팁니다. 근데 이것이 하락 기조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못 버티겠죠? 더 버티기도 힘들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갱신 7월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판단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까지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세 월세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뚜렷해질 거라고 보세요? 향후로도? 근데 전세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월세로 넘어가시겠죠?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출 내서 비쌀 때 갑자기 막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전세가 오르니까 그때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 40% 넘었다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때도 40%였어요. 그럼 교수님 앞으로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대선도 네.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의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그건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논리고요.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머니투데이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네. 저를 뭐 우리 안티도 생기실 수 있고 뭐 그러실 텐데 법과 시행령과 규칙을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법은 누가 고치죠? 국회의원들이 고칩니다. 국회의원이 고쳐서. 그러면 지금 정해진 내용들의 주요 투기 억제 사항들은 거의 법이에요. 큰 줄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 집권 여당이 투기 억제를 하는 당이잖아요. 그죠? 민주당. 근데 거기에 임기가 2024년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은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행히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의사소통이 잘 돼요. 어떤 면에서 공급을 늘리자는 데는 의견이 합치가 됐어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공급이 계속 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지금도 거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셔야지. 대선이 되니까 왜 오르는데요? 대선이 되면 여쭤볼게요. 대선이 되면 왜 올라야 되죠? 풀어주고 개발 압력을 줬을 때 오르는 거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공급 개발 호재하고 재건축 재개발 호재는 가능해요. 단지별로. 재건축 재개발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완화하고 윤석열 후보도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호재가 있음에도 왜 안 움직일까요? 거래량이.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억짜리가 40%면 12억, 13억이에요. 워낙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지표들이 심리를 이기는 수준의 어떤 하향 지표들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심적으로 주식의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뭐 성북이라든지 노원구 그리고 뭐 인천 등지에서 하락세가 이제 많아지고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강남에도 갭투자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수요가 희소성과 어떤 투자성 면에서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기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버틸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강남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해. 거래량이 지금 너무 안 받쳐줘요. 서울에 공인중개사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까 거래량이 1,000 몇 개라 그랬잖아요. 서울의 공인중개사가 22,100 몇 개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50집에서 한 집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물 물량이 아파트 매물 몇 개가 있냐면 어제 그저께부로 4만 한 5천 개 있습니다. 근데 1,500개가 거래되면 나머지 4만 3천 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언론,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알려준다라면 시장이 정확하게 균형점을 찾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 갭이 있거든요. 정보의 갭이 생겼어요. 영끌하신 분들이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자산 관리가 좀 어려운 상태면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네. 언제 주택 마련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역으로 좀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불안감이 큰 좀 영끌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무주택자 현재 상태 분들은 그동안 뭐 계속 상승을 하다 요새 좀 하락 기사가 떠서 근데 설마 이게 더 내려갈까 이렇게 좀 아직도 불안불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내본 경험으로 이번엔 많이 다르고 만약에 1월 달, 2월 달도 거래량이 1,000대 뭐 2,000대를 머물면
확연하게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선 거라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3, 4월 보시면 되는데 3월은 이사철이잖아요. 조금 뭐 3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 5월 가서도 3, 4천에서 머무르면 올라갈 힘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 1, 2천으로 내려가면 확실히 하락이겠죠. 그 와중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전 분양 물량. 지금 현재 여당 후보가 조성호가 연동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해서. 그러면 이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성호가 연동제는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지역마다 좀 다른데 100원이다 그럴 때 6, 70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제도가. 그런데 여야 누가 되든 간에 조성원가 연동제로 바뀌면 그게 거의 50원 수준입니다. 40원이랑. 지금 현재 시세에 비교하면. 네. 그 분양가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을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조성원가 연동제를 하면 금상첨화고 서울 시내나 경기도에 일반 분양이 있어요. 일반 분양 청약하셔도 됩니다. 신규 주택인데 더 저렴한 주택, 또 입지 좋은 주택을 찾으셔가지고 그 1번으로 하시고 가을 지난 다음에 시장 상황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영끌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영끌 세대에 대한 이제 많은 옹호론과 케어, 관리론이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2180만 가구로 지금 대한민국 가구 수인데 서울의 작년 아파트 거래 건수가 9만 건입니다. 9만 건 중에 40%가 2030 세대입니다. 40%는 9만 건에 4, 9, 3, 3만 6천 세대죠. 전국으로 하면 한 10만 세대 되겠죠. 서울이 한 인구의 25%니까 10만 세대 중에 반 정도는 아마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셨을 거고 반 정도면 한 5만입니다. 극대화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끼고 아니면 무주택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그 볼륨이 작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만에서 4만? 자, 2180만 가구가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내수가 늘어나는데 이 3만, 4만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세운다? 저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영끌에 대해서 마치 동정론을 자꾸 펼치는데 모든 지사 언론들과 물론 공포심에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진짜 너무 오를 것 같아서.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에 6억, 7억, 8억, 10억이면 영끌 하셨다면 몇 억은 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취약계층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보실 때 저는 영끌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본시장 논리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정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집을 아기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끌 세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슨 뭐 각서나 어떤 형태로 해서 구제 차원에서 대출 이자를 낮추는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겠죠. 더 이상의 어떤 구제는 제가 볼 때 투기 세력을 키우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만 왜 올라갈 때는 이득을 취하고 내려가면 구제해줘도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죠. 대한민국에.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만국병으로 몰고 가는 그 원흉입니다. 이거는 탐욕의 결과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주식시장에서도 본인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따로 뭐 집중을 주식 주지 않잖아요. 저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티 많이 생기겠네요. 팬도 많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홍남기 부총리가 네. 내년 56만 호 공급한다고 말했는데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네네. 그리고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56만 원 공급에서 만약에 100% 실현이 안 된다 해도 한 3, 40만 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근데 일단 택지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보상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아요. 토지 보상이 옛날에 10년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5년 걸리고. 근데 이번에 보도에서 보셨지만 인천 계양하고 하남 유산 같은 데 벌써 80%가 넘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상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실질 가치하고 입체 환지라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이 기존의 어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냥 돌격업을 한 거죠. 25년, 6년까지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래서 시장에 하방 압력은 또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에서 2026년까지도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올해 연말부터 네. 하락이 복경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계속 합니다. 기본적으로. 낙폭이 또
모두 생각하시는 것보다 또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공급이 또 효과가 그때 이제 물량을 좀 예, 조절해야겠죠, 예. 정부에서. 거래는 없고 이제 물건이 자꾸 나오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네. 조절을 해야겠죠. 그 아까 이재명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311만 호라고 얘기를 한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요. 네. 내 임기 내에 311만 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야죠. 공고가 따르면 안 되죠, 절대. 그거는 약간의 포퓰리즘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하는 입장은 이해를 해요. 네, 네. 그 의지도 이해를 하고. 근데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경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이 신도시들이 진행하다 스톱이거든요.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지난해 제가 교수님 다른 이제 언론에 나오신 예, 인터뷰를 예. 봤는데 그때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지나면 이 거주의 안정성을 좀 느끼게 돼서 시장이 급격히 안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안정은 되지 못하고 틀렸죠.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됐거든요. 됐고 네. 타임 틀렸죠. 제가 그때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네네. 전제 조건 하나 달았습니다.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아 있죠. 그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도 정부 정책하는 쪽에다 막 항의하고 막 이랬는데요. 네. 실거주 예외가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해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일단 나가라 그래야 매매가 잘 되고 임차료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매뉴얼이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 그래서 제가 예측을 뭐라 했냐면 정부가 만약에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버는 것보다 더 벌칙이 강하면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던진 것이 버는 이득이 걸려서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죠. 저부터도 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 막아라. 그럴 경우엔 빠르면 2, 3개월.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8개월 안에 무조건 안정된다. 근데 독소조항이 제가 말씀드린 벌칙이 강화되거나 포지티브 방식으로 뭐 자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예외를 했다면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걸 방치한 거예요, 정부가. 핑계를 대자면 그것 때문에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그것이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서 지금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하튼 뭐 저는 8개월이라고 하는데 1년 7개월 걸렸죠. 근데 그게 안정된 수준은 아니잖아요. 폭등 수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예측을 못한 건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하나 말씀을 이렇게 유엔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막 임대차 3법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선 권고사항이 계속 왔어요. 한국의 임차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 그거 개선하라고 계속 왔고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이걸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인권위 회의에서 좀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면이 상하잖아요. 국가 체면이. 그렇죠. 부랴부랴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 안은 그냥 4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원래 안은 그냥 4년. 플러스 2가 아니라 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임차인들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걸 또 방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공개 선언하네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젊은 세대나 네.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나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4년을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4년 뒤에 임대인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면 받으면 되고 있는 분들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 좀 드렸습니다.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운동을 하냐 무조건 버텨라고 위헌 소송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를 국민을 갖고 기만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공인중개 이거 사담인데 공인중개사에 딱 그러고 1개월 뒤에 매뉴얼이 떴어요. 어떻게 떴는지 아세요? 5가지 매뉴얼이 떴는데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이게 전 공인중개사 공유를 해. 이야. 이런 제가 운동 시작할게요. 네, 무슨 운동으로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여러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국민들이 네네. 정부나 정책이 네네. 등한시하고 알면서도 약간 서민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동.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행복 추구권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돼야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네.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도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비율이 미국이 136, 일본이 141대 법을 타셨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2개 수치가 있는데 하나는 170, 하나는 192를 찍고 있어요. 너무 높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피케티 지수가 있어요. 피케티 지수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0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1년에 국민이 번 자본소득 있잖아요. 노동에서 네. 뭐 소득이 국가와 정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랑 비율이에요. 근데 버는 돈이 100원인데 자산 가치가 200원이면 2년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근데 10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6, 7, 뭐 이 수준일 때 스페인, 미국, 일본 다 버블 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말고 피케티 지수상으로도.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 봄까지 7, 8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 연말에 11 찍었습니다. 보도에 안 나오죠. 중요한 건 이 지수를 누가 발표하냐?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정상적인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특유의 선순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도한 것이죠. 요점적으로 지금은 조정 타입이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본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서울 시민의 근로자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평균 400만 원 이하가 50% 이상이고요. 500만 원 이하가 60, 70%입니다. 그럼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대출 없이는. 그러면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 더불어서 좀 금융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다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만 막으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할 수가 없죠.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분한테 여쭤볼게요.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여러 그 관계자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그냥 막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 같이. 그럼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현재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갚는 시간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돈을 벌 때까지. 그러면 전세 가격 다 내려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 다 내려갑니다. 결론 다 대출로 쌓아 올린 주택 부동산 가격이다. 대출이 경제 기본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그 대출한 돈이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유발하는데 투입이 됐을 때 대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한쪽 자산에 치우쳐가지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균형 배분이 안 되는 것은 이건 후세들을 위해서 아주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부동산 정책에서 전세 대출을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의 폭은 낮출 수가 있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럼 또 급격하게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조절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요구에 딱 맞는 정책을 내기는 힘든 상황,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향 안정화로 연착륙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금융당국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당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격한 절벽 상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산 관리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아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졌구나 이 정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처하시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시점에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